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부동산의 김동수입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는요, 제가 대학원이라든가 그리고 부동산 최고 지도자 과정, CEO 과정이 되겠죠. 그리고 공공기관에서 임직원들에게 특강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오늘부터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전해드리는 이유는요, 지금 부동산 시장이 안 좋습니다. 부동산, 주택, 특히 주택 매매 시장이라든가 전셋값 등이 계속 하락하다 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이제 활력을 잃었죠. 활력을 잃었습니다. 지금 이런 상태에서는, 이렇게 공황 상태에서는요, 뭔가 미래를 내다보고 지식을 쌓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 시간부터는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부동산 지식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당장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도 아마 제가 볼 때는 2026년 그리고 2027년 때는 부동산 가격이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차분하게 부동산 좀 지식을 쌓아 두시면 또 좋은 날이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해 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먼저 부의 원천, 어떻게 부자가 되느냐. 그러니까 이 시간에는 지금 부자가 되는 지름길입니다. 부의 원천, 그리고 부의 성장 동력, 그리고 그 부는 어떻게 이전되는가, 이런 것들을 알아보겠는데요. 여러분, 첫 번째, 이 부의 원천은 소득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개인 입장에서는요, 좋은 직장을 다니시는 분, 연봉이 좋은 분들, 아니면 사업을 해가지고 사업소득이 많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부의 원천에, 소득의 원천에는 뭐가 있을까요? 우리나라 그 소득세법에서는요, 소득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이 종합소득이죠. 그리고 퇴직하면 이제 퇴직소득이 있고요. 그리고 토지라든가 건물, 부동산을 양도하게 되면 양도소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소득에는 크게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이 있는데요. 이 종합소득에는 또 이런 소득이 있습니다. 이자소득이라든가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종합소득인데, 사실은 종합소득 중에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잖아요. 근로소득.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또 개인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 사업소득입니다. 사업소득. 그래서 이 소득의 원천 중에서 좋은 것이 사실은 근로소득이 많은 사람, 사업소득이 많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의 원천, 주된 부의 원천입니다. 주된 부의 원천은 바로 뭐냐?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들의 부의 원천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로 자산을 증식하는 데는 어떤 것이 가장 많을까요? 주식 투자도 있겠지만 부동산 투자가 자산 투자 중에 수익이 가장 많은 게 사실은 부동산 투자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이 부동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이제 자산이 좀 많은데, 부자들 중에 자산은 부동산이라든가 주식이라든가 예금이라든가 적금 등 합쳐서 자산이 50억 이상인 사람들을 살펴보니까요, 부동산 투자가 47.5% 나왔습니다. 50억 이상 자산가들입니다. 그리고 금융투자형이 28.3%가 되고, 그리고 부모로부터 상속을 받거나 증여를 받은 것이 24.3%입니다. 그렇다면 부동산 투자해서 부자가 된 길이 바로 47.5%입니다. 네. 아무래도 부동산 투자가 좀 많다고 볼 수가 있겠죠. 금융자산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투자할 때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투자할 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꼭 지켜야 할 원칙이 있는데 몇 가지만 소개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투자 원칙은 이런 걸 지켜야 됩니다. 투자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투자 목적이 그냥 목적이 있어야 돼요. 투자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바로 여러분들 일시적인 시세 차익이냐? 지금은 여러분 시세 차익을 낼 수가 없습니다. 가격이 떨어지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시세 차익이 있을 수가 없어요.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때 시세 차익을 누리는 거지 가격이 떨어질 때는 시세 차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투자 목적은 장기 투자 목적이냐? 장기 투자. 그리고 아니면 토지를 사가지고 뭐 개발할 목적이냐? 이렇게 장기 투자냐? 개발 목적이냐? 아니면 여러분들이 상가라든가 부동산을 사가지고 임대 목적이냐? 이런 건데 사실은 요즘은요, 이런 신도시에서 상가 투자 같은 거 상당히 위험합니다. 지금은요, 상가 투자에서 수익률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잘못 상가 분양받으면은요, 정말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많지요. 퇴직금 받고 일부 융자 받아가지고 뭐 상가 10억씩 주고 사신 분들, 수도권 지역에 사신 분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뭐 지방의 기업도시, 혁신도시에 투자하신 분들 많은데 거의 90%가 투자 가치가 없고 오히려 자산 가치가 감소된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임대 목적이라 하더라도 심사숙고해야 되고요. 시장 조사를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동산 투자할 때는요, 반드시 서두르면 안 됩니다. 어떤 내가 계획을 했다면 그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 다양한 리서치, 시장 조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한 시장 조사를 해야 되는데 법률적으로 부동산을 투자할 때는 법률적인 검토를 해야 되죠. 법률적으로 하자가 있느냐 없느냐, 사기를 당하지 않느냐 당하느냐 법률적인 검토하고, 법률적인 검토가 끝나면 행정적인 검토를 해야 됩니다. 바로 이런 행정적인 검토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를 들어서 땅을 샀는데 거기다가 건물을 짓겠다 하는데 건축 허가가 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로가 없으면 건축 허가가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정적인 검토해야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법률적인 검토나 행정적인 검토가 끝났다 하더라도 경제적 검토를 해야 됩니다. 경제적으로 얼마만큼 수익을 낼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검토를 해서요. 또 만약에 그냥 투자 목적이라면 여러분들이 그 부동산은요, 매수 타이밍 그리고 팔 때는 매도 타이밍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런 매수 타이밍과 매도 타이밍을 알기 위해서는 부동산 시장의 전체 흐름을 파악해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매수 타이밍과 매도 타이밍을 잘 알아야만이 부동산을 투자해서 고수익을 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반드시 현장 답사는 필수입니다. 임장활동해야 되겠죠. 당연히 그 지역에 임장활동해서 사람의 그 인구 이동 현황도 파악해야 되고요. 인구가 전입인구가 많으냐, 유입인구가 많은가, 유출인구가 많은가. 만약에 유출인구가 많다면 투자 가치가 없습니다. 인구가 유입되는 지역에야만이 됩니다. 이런 것들도 임장활동을 통해서 알아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정부가 이 부동산 정책에 대한 여러분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정부가 어떠한 개발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아니면 특히 개발 정책도 중요하지만 세금에 관한 정책이죠. 조세 정책이 중요합니다. 사실은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요, 조세 정책이 너무 좀 심하지 않았습니까? 엄청난 세금을 징수했는데요. 이런 정부의 개발 정책이라든가 조세 정책을 잘 알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느 지역에 투자할 때는 그 지역의 교통이라든가 개발 호재를 찾아야 됩니다. 지하철이 새롭게 들어온다든가, 아니면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있죠. GTX가 어떻게 뚫리는가, 어디로 들어오는가, 이런 것들도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부의 말이죠, 교통이라든가 개발 호재에 따라서 그 정부가 예를 들어서 GTX 급행철도의 뭡니까, 발표 시점, 어느 지역에다가 하겠다, 발표 시점에도 좀 가격이 올라가고요. 그리고 공사를 해서 착공 시점에도 올라가고요. 또 개통 시점에도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그 부동산 그 가격 변화는 반드시 세 번이 옵니다. 어떤 경우냐, 발표 시점입니다. 두 번째는 착공 시점, 세 번째는 개통 시점, 이렇게 3단계로
가격 변화가 온다는 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동산 투자는요, 시간이 말해주는데 사실은 그 토지 같은 경우는요, 10년 이상 보유할 목적으로 소유하는 게 좋습니다. 하루아침에 일시적인 매매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토지를 투자하는 건 좀 바르지 않고요. 토지 같은 것은 한 10년 이상 장기 투자 목적으로 투자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유 자금이 있다고 이거 몰빵해서는 안 되겠죠. 이렇게 토지 같은 거는 여유 자금이 있을 때 일부분만 투자하는 것이 전체 몰빵해서는 나중에 자금 활용이 안 되기 때문에 일부만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그 부동산 시장이 폭락기죠. 많은 사람들이 어떤 공포심을 느낄 때죠. 여러분들이 이 공포심을 느낄 때는 어디를 보면 아느냐. 부동산 그 지방법원 있죠. 경매시장에 한번 가보세요. 법원에 가보시면 부동산 물건은 많이 나오는데요. 경매 물건은 많이 나오는데 음찰자가 없습니다. 가니까 분위기가 썰렁하다. 공포심을 느낄 때 그때가 매수 타이밍입니다. 그러면 아주 저렴하게 살 수 있어요. 뭐 심지어 아파트를 뭐 50%, 60%에도 낙찰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려면 법원에, 지방법원에 여러분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방법원에 한번 방문하셔서 그런 부동산 경매시장 흐름을 파악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남이 안 살 때요, 공포심을 느낄 때, 그리고 가격이 폭락할 때 좋은 물건을 골라서 살 수도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부의 원천을 알아봤고요. 두 번째는 부의 성장 동력을 살펴보겠습니다. 부의 성장 동력은요, 어떻게 성장이 되느냐. 바로 성장 동력인데요. 우리나라의 그 저축 여력을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저축 여력. 재산이 50억 미만 정도 되는 사람들은요, 연간 평균 은행에서 빌려온 돈, 원금이라든가 이자를 상환하거나 아니면 은행에 여유자금을 예금하는 정도가요, 평균이 월간 4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50억 미만인자입니다. 미만인자는 평균 400만 원씩 은행에다 예금하거나 또는 빌려온 돈을 원금이나 이자 상환하는 걸로 나오고요. 50억이 초과되는 사람은 900만 원입니다. 평균입니다. 재산 가치가 50억이 초과되는 사람은 1년에, 그러니까 한 달에 900만 원을 원금을, 빌려온 돈 원금을 상환하거나 은행에 예적금 하는 것이 평균 9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1억 원이 넘는다는 것입니다. 50억 미만은 연간 4,870만 원이라고요. 50억이 초과되는 사람은 연간 1억 494만 원을 원금과 이자 상환, 그리고 뭡니까? 은행에 예금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돈 많은 사람들도 은행에 예금을 한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부자가 되는 지름길은요, 소득이 많든 적든 간에 저축을 생활화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비는 과소비를 하지 않고 현명한 소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소비는 절대 금물이 되겠습니다. 과소비는 하지 않고 저축을 생활화하면서 소득이 많든 간에 적든 간에 많든 적든 간에 소비를 좀 줄이고 저축을 생활하는 것이 부의 성장 동력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의 성장 동력은요, 두 번째는 부채를 활용하는 겁니다. 부채를 활용한다는 건 뭐냐? 부채를 활용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받거나 아니면 뭐 여러분들이 담보대출을 받아가지고 투자하는 것입니다. 바로 지렛대 효과를 얻어낸다는 것이 되겠어요. 바로 레버리지 효과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무리하게 대출을 봐서는 안 되겠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부채 활용은 원래는
자산이 10억인데 은행에서 8억을 빌려왔다. 그러면 안 되겠죠. 총 자산의 10에서 20%입니다. 네. 그러니까 부자들은요 많이 빌려오지 않습니다. 부채 활용은 10%에서 20% 부채 활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집 없는 사람들은 보통 5억짜리 집을 사게 되면 60%, 70% 은행에서 대출 받아서 집을 사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부채를 활용하는 것도 전체 자산의 10%에서 20%가 부자들이 사용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되겠고요. 우리들은 서민들은 종잣돈이 몇백에서 몇천이지만, 좀 재산 가치가 있는 사람들은 시드머니, 종잣돈이 말이죠. 시드머니입니다. 이 시드머니, 종잣돈이 5억에서 6억입니다. 시드머니가 평균 5억에서 6억입니다. 재산 가치가 상당히 많죠. 그러나 우리 같은 서민들은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 아닙니까? 몇백만 원도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 분산해서 투자해야 됩니다. 투자 자산을 분산해야 돼요. 분산 투자가 되겠죠. 네.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윳돈이 있다면 부동산에 절대 몰빵하면 안 됩니다. 부동산, 주식, 예금, 달러, 금, 은, 채권, 이렇게 다양하게 분산 투자해야 됩니다. 즉 포트폴리오를 해야만이 절대로 자산에 손실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산 투자해야 되고요. 여윳돈이 있다고 해서 부동산에 몽땅 투자하지 마시고요. 주식이라든가 금이라든가 채권이라든가 달러라든가 예금이라든가 이렇게 다양하게 분산 투자를 하는 것이 바로 부의 성장 동력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부의 이전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주로 부의 이전은요, 우리가 평생 살 수 없잖아요. 언젠가 죽을 텐데 상속을 남기거나 또 살아생전에 자녀들에게 또 증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의 이전은 주로 상속과 증여가 많은데요. 주로 돈 많은 사람들은 자녀에게 주로 90%를 상속과 증여를 합니다. 자녀에게 90%가 되고요. 배우자는 한 50%가 되네요. 네, 배우자에게 50%가 되겠고, 손자, 손녀는 30%입니다. 손자, 손녀는 30%가 되겠고, 형제, 자매는 거의 없네요. 5%. 형제, 자매는 5%. 거의 다 90%가 상속과 증여가 자녀한테 가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부자들이 말이죠. 자녀에게 상속이나 증여할 때 물려주는 자산을 파악해 보니까 현금과 예금이 가장 많습니다. 현금과 예금이 67.4% 가장 많고, 그리고 부동산, 거주용 부동산이 62.9%, 그리고 이런 상가라든가 오피스텔, 주거용 부동산이 아닌 것이 59.1%로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식이나 펀드, 유가증권도 50.8% 순위 되겠습니다. 가장 많은 게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상속이나 증여할 때 가장 많은 것이 현금과 예금이 가장 높습니다. 67.4%. 그리고 주거용 주택, 세 번째는 주거용 이외의 주택, 네 번째는 주식이라든가 펀드, 유가증권, 이런 순서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부모가 자녀한테 상속을 하거나 증여를 통해서 부를 이전하는데, 그러면 상속이 좋으냐 증여가 좋으냐, 여러분 이 시간에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상속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님이 돌아가셔야 자녀들에게 남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돌아가신 분을 뭐라고 합니까? 피상속인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상속받는 사람은 상속인이 되겠죠. 사실은 이 상속인들이 부모로부터 상속받고 상속세 부담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상속 기술도 좀 배우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부모한테 부모가 돌아가셔서 자녀한테 상속이 좋으냐, 아니면 살아있을 때 증여가 좋으냐, 정답은 없습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시뮬레이션을 해봐야 돼요.
자녀가 2명이냐, 자녀가 3명이냐, 4명이냐, 5명이냐에 따라서 상속과 증여 세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정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들으시고 여러분 그 실정에 맞게 대입해서 학습을 하시면 아, 나는 상속이 좋겠다. 나는 증여가 좋겠다.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우리나라 민법에서 말이죠. 민법 1000조에는 상속의 순위가 나옵니다. 민법 1000조에 상속의 순위가 나오는데 여러분 상속의 순위는 1순위는 뭐냐? 피상속인, 돌아가신 사람 피상속인의 직계 비속입니다. 자녀들이죠. 자녀가 1순위가 되겠고요. 2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 존속입니다. 자식들이 없다면 직계 존속, 부모가 갖게 됩니다. 3순위는 뭐냐?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입니다. 형제자매가 되겠고 4순위는 피상속인의 사촌 이내의 반계 혈족입니다. 사촌 이내의 반계 혈족이 상속을 받게 되는데 이때 만약에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는 1순위와 2순위인 직계 비속과 직계 존속과 배우자는 동순위가 되는 겁니다. 이때 배우자의 상속은 1003조에 나오는데요. 배우자의 상속은 1순위인 직계 비속과 2순위인 직계 존속과 동순위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상속 순위에는요. 태아도 상속받을 수가 있습니다. 태아.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도 생명체이기 때문에 상속 순위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태아도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아서 상속 순위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법 1003조는 배우자의 상속 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 비속과 직계 존속과 동순위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부모가 돌아가시기 전에는 대부분 사람들이 상속 신고를 해본 경험이 없을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는 부모님이 재산이 많아가지고 돌아가셔서 상속 신고를 해보신 분도 있지만 부모님이 살아계신다면 상속 신고를 해본 경험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상속세 많은 사람들 상담을 하다 보니까요. 2가지 측면에서 놀라게 됩니다. 첫 번째는 상속세 세율이 가장 높다는 겁니다. 상속세는요, 우리나라 10, 20, 30, 40, 50%까지입니다. 최저 10%에서 많게는 50%, 5단계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하는데요. 상속세 세율이 너무 높다는 것에 놀라고요. 두 번째 놀라는 것은 내가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상속 준비를 못했구나. 좀 지식을 알아가지고 상속 준비를 했다면 좋았을 텐데 상속 준비를 못해가지고 놀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상식에 대한 지식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전 지식이 없었다는 것에 많이 놀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속이 진행될 때는요 미리 준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 재산이 10억 이상이 있다 그러면 상속 설계를 해야 되고 상속 기술을 좀 여러분들이 익혀야 돼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좀 알면은 세금을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요, 이 상속세는 유산세 체계입니다. 유산세 체계라고 하는 건 뭐냐? 돌아가신 사람, 피상속인의 전체 자산을 가지고 세금을 계산하는 겁니다. 피상속인의 전체 자산을 가지고 세금 계산하는 것이 유산세 체계가 되겠고요. 그리고 증여세는 유산 취득세 체계입니다. 즉 수종자별로 세금을 매깁니다. 아버지가 자녀한테 증여했을 때 그 증여받은 수종자별로 각각 계산하는 것이 증여세가 되는데 우리나라는 현재 상속세는 유산세 체계인데 지금 정부가 윤석열 정부가 유산 취득세 체계로 지금
개정시키려고 지금 기획재정부에서 용역을 줘서 지금 연구하고 있다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상속세가 좀 있는 경우인데 자녀가 2명 있는 경우와 자녀가 5명이 있는 경우를 여러분 시뮬레이션을 해보겠습니다. 얼마만큼 세금 차이가 나는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부모의 자산이 부동산이라든가 주식이라든가 예금이라든가 뭐 상가라든가 해서 한 50억이 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상속재산이 대상자산이라고 합시다. 네. 대상자산이 50억이라고 가정해 봤을 때 상속세를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50억에서 기본공제를 해줍니다. 네. 이 기본공제는 배우자공제와 그 일괄공제라는 게 있어요. 기본공제가 일괄공제, 배우자공제. 그러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부모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어머니도 상속을 받는 경우입니다. 어머니와 자녀들이 상속받을 때 일괄공제 5억 그리고 배우자공제 5억에서 얼마를 공제하느냐? 10억 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양부모가 계시는 중에 한 분이 돌아가셨을 때는 10억을 공제받지만 만약에 배우자 공제가 없습니다. 한부모 가정입니다. 이미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어머니가 혼자 돌아가셨다면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 공제가 10억 원을 공제하게 되면 과세 표준은 기초적으로 그냥 하는 겁니다. 40억입니다. 대상자산 50억에서 기본공제 10억. 그러니까 10억까지는 세금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상속인이 배우자와 자녀들이 있다면 10억까지는 세금이 없다. 그러면 과표가 40억이고요. 과표가 40억이게 되면 세율은 몇 프로냐? 세율은 50%입니다. 이 과표가 30억이 초과되게 되면 50%를 적용하기 때문에 그러면 산출세액이 얼마냐? 20억이죠. 간단하게 계산하니까 20억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뭘 공제하느냐면 산출세액 20억을 다 내는 게 아니라 여기서 누진공제를 빼줍니다. 누진공제. 네. 누진공제가 4억 6천만 원입니다. 그냥 하나의 공식이라고 생각하세요. 누진공제 4억 6천만 원을 공제하니까 세금이 얼마나 하냐? 15억 4천입니다. 15억 4천이 납부세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네? 그러니까 부모한테 50억을 받았을 때 세금을 얼마 내는 거예요? 15억 4천만 원. 그러면 실효부담세율입니다. 실효부담세율은 몇 프로냐? 30.8%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전체 상속재산 중에서 세금이 30%가 넘는다는 겁니다. 원래 세율은 50%입니다. 세금은 30.8%가 상속세를 내게 된다. 그러면 증여를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증여세. 그런데 이 재산이 50억인데요. 자녀가 2명일 때, 5명일 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녀가 먼저 5명일 때 한번 해볼까요? 각각 주는 겁니다. 여러분,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전체 재산을 가지고 계산하지만 증여세는 수종자별로 계산합니다. 수종자. 받는 사람. 수종자별로 계산합니다. 그러면 자녀가 5명이니까 대상자산이 50억이잖아요. 50억 중에서 1억씩 5명이니까 1인당 얼마씩 받습니까? 10억씩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증여는 자녀들이 성인일 때 자녀 증여자산 공제가 1인당 5천만 원이죠. 10억에서 1인당 50억 중에서 1인당 10억씩 주니까 50억 맞잖아요. 그러면 증여재산 공제 5천만 원 빼니까 증여세 과표는 얼마냐? 9억 5천만 원입니다. 증여세 과표는
9억 5천만 원. 그러면 세율은 1억까지는 10%, 1억에서 5억은 20%, 5억에서 10억은 30%니까 세율은 30%를 적용합니다. 그러면 산출세액은 얼마냐? 2억 8,500이 됩니다. 2억 8,500만 원이 각각입니다. 1인당 각각 2억 8,500인데 여기서 각각 누진공제가 얼마냐? 6천만 원입니다. 누진공제. 누진공제가 각각 6천만 원이니까 납부세액이 얼마냐? 2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인당 2억 2,500만 원. 그런데 몇 명입니까? 5명을 곱하니까 얼마입니까? 11억 2,500입니다. 11억 2,5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증여는 실효부담세율이 몇 프로냐? 22.5%입니다. 만약에 부모가 50억이 있을 때 자녀가 5명이라면 증여가 좋습니다. 네, 돌아가시기 전에 자녀들에게 10억씩 주는 것이 세금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얼마가 줍니까? 상속재산은 15억 4천인데 증여하게 되면 11억 2,500이니까 어느 정도? 4억 정도가 증여세가 세금이 줄어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자녀가 5명일 때이죠. 그러나 자녀가 만약에 2명이라면 상속이 더 유리합니다. 그러면 자녀 2명일 때 한번 계산해 볼까요? 자녀가 2명일 때는 25억씩 받는 거 아닐까요? 네. 자녀가 2명이면 25억씩 받습니다. 그러면 25억에서 5천만 원을 빼니까 과표가 얼마냐? 1인당 24억 5천입니다. 그러면 24억 5천이면 또 세율이 몇 프로냐? 40%가 됩니다. 그러면 산출세액은 얼마냐? 9억 8천입니다. 9억 8천. 각각이죠. 각각. 그런데 9억 8천에서 누진공제 얼마냐? 1억 6천을 뺍니다. 그러면 8억 2천입니다. 8억 2천. 납부세액이 8억 2천이에요. 그러면 두 사람이니까 얼마입니까? 16억 4천이죠. 2명 곱하니까 16억 4천만 원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 상속일 때는 15억 4천인데 증여일 때는 16억 4천이니까 여러분 상속이 더 유리하게 됩니다. 이때 실효 부담률은 몇 프로냐? 32.8%입니다. 그렇다면 상속이 더 세금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50억일 때요. 증여가 좋으냐 상속이 좋으냐? 수종자가 5명. 이때는 증여가 좋습니다. 그런데 수종자가 자녀가 2명일 때는 상속세가 세금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 줄어들까요? 한 1억 정도 줄어들게 됩니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흐름은 파악하셨는데 우리나라 상속세와 증여세는요. 이렇게 누진공제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상속세 과표가 1억 원일 때는 10%입니다. 그냥 상속세 증여세 과표가 1억 원일 때는 10%고요. 누진공제가 없습니다. 이건 하나의 그냥 공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상속세 증여세 과표가 1억 원일 때는 10%니까 10%고 누진공제 제도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1억에서 5억입니다. 1억에서 5억일 때는 상속세 증여세율이 20%가 되겠고요. 누진공제는 1,000만 원을 공제하면 됩니다. 3단계는 과표가 5억에서 10억일 때는 세율이 30%인데요. 누진공제가 6천만 원 됩니다. 4단계는 과표가 10억에서 30억일 때는 세율이 40%입니다. 그리고 누진공제는 1억 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과표가 30억 원 초과입니다. 초과 금액은 무조건 50%입니다. 상속세, 증여세 과표가 50억이 넘어가면
50억이 넘어가면, 아니, 상속세 과표가 30억이 넘어가면 무조건 50%입니다. 여기에다가 누진공제 4억 6천만 원을 빼면은 세금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까 상속세 증여세에서요, 과표가 40억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상속세 증여세 과표가 40억이라면 상속재산 50억에서 기본공제 10억을 빼니까 상속세 과표가 40억이었죠. 40억이면 50%입니다. 그럼 얼마입니까? 20억이잖아요. 20억에서 누진공제 4억 6천만 원을 빼니까 15억 4천만 원이 상속세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는 상속세 증여세는 5단계 초과 누진세율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과표가 1억 이하일 때는 10%, 1억에서 5억은 20%를 곱한 금액에 누진공제 1,000만 원. 3단계는 5억에서 10억일 때는 30%를 곱한 금액에서 누진공제 6천만 원. 10억에서 30억일 때는 40%를 곱한 금액에서 누진공제 1억 6천만 원. 과표가 30억이 초과되면 세율 50% 곱한 금액에서 누진공제 4억 6천만 원을 빼게 되면은 상속세 증여세 세금이 나오게 됩니다. 결론 말씀드립니다. 자녀가 5명일 때는 뭐가 유리합니까? 증여가 유리합니다. 증여가. 그리고 자녀가 2명일 때는 상속이 유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부자가 되는 지름길입니다. 세금을 줄이는 것도 부자가 되는 길 아니겠습니까? 절세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재산이 10억 이상이 되는 사람들은, 부모 재산이 10억 이상 되는 사람들은 반드시 상속세 증여세를 좀 알으셔야만이 세금을 줄여나갈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요. 또 다음 시간에 역시 부동산 권리 분석부터 또 학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마음이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